이 강의 제목이 그거예요. 10억 벌면 5억이 세금인가요?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개헌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 진짜 맞습니다. 저희 보통 원장님들 개헌하기 전에 페이닥터로 계실 때도 아마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된 구간이 아마 요 정도 구간에서 아마 월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미 페이닥터로 계실 때부터 세율이 44% 구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 원장님들 보면은 뭐 한 3억에서 뭐 10몇 억 뭐 이 정도 수준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이 여기 보면 46%죠. 46%, 45%에다가 뭐 사대보험 내고 부가세까지 부담하시는 업종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부담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뭐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세금이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율표는 뭐 국회에서 입법해서 정한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못 받아들이셔가지고 아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선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금은 이제 같이 평생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만성 질환처럼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고 같이 이제 저희 회계법인이랑 같이 관리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개헌 단계에서부터 이 단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지 한번 저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게 개헌 흐름도예요. 그래서 보통 준비 단계, 이제 초기 세팅 단계, 정기 세무 신고 단계, 운영 단계로 구분해서 이제 할 일을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통상 이제 병원 양수도 하고 뭐 임직원 계약하고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고 막 이럴 때 세무대리인이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세무대리인이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이제 개원 준비를 하실 거예요. 마음 먹고 뭐 이게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실 때 뭐 기존에 다른 분한테 우리 같이 해볼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때 뭐 세무상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개원하신 분들도 이제 물어보면은 그런 게 애로사항이라 그래요. 아 내가 세무대리인을 선정하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 전에 내가 물어볼 게 간간히 생기는데 그거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게 지금 애로사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가 기장 계약을 하시면은 개원 이후부터 병원 오픈 이후부터 이제 기장료는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앞까지는 무료로 계속 자문 서비스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걸로 그냥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은 아직 뭐 개원 마음을 먹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슬슬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럴 텐데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부스에 와가지고 꼭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록색 동그라미는 예인회계법인에서 해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는 이제 원장님들이 타임라인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인데, 요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전 장표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든 거예요. 이제 개원을 하셔야 된다라면 요걸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원 채용은 이제 원장님들이 해주시고, 근로계약서 지원은 보통 노무사님이 해주시는데, 인직원 수가 많지 않으면 저희 회계법인에서도 인사 업무를 대행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회계법인에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의료기관 개설 신청은 이제 보건소 가서 하시고, 건강보험공단 인증서 발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카드 단말기는 벤사에서 해주시면 되고, 요양기관 지정 신청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요거 하시면서 아이디 비번 안 까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디 비번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으셔가지고 나중에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개원 형태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공동 개원을 하거나 아니면 단독 개원, 단독 신규 개원을 하거나 자산 양수도를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데, 체크할 부분은 이제 공동 개원에서 체크할 부분은 동업계약서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동업계약서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리고 계약 존속 기간을 정해놔야 돼요. 이 계약은 2025년도 12월 말까지 유효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협상한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재개정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겨요. 이 룰은 그때 정한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왜냐하면 상황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동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자본 부담을 덜 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보통 개인 차입금을 가지고 병원에 넣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때 좀 여유 있게 받아가지고 개원 자금에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개인 차입금이더라도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그 차입금을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 비용 처리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개원할 때는 이때는 이제 부모님 차입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좀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계약서 반드시 작성하시고, 그리고 이자 보내시고 원천징수 신고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증여세랑 맞물려서 조사가 돼요. 저희 최근에 지금도 안과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걸 대응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증여세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1억 받으셨는데, 하여튼 그리고 또 증여세는 그 제척 기간이 15년입니다. 그래가지고 15년까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득세 같은 거 법인세 같은 경우는 5년이에요. 그래서 5년 지나면 5년 전거는 이제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러는데, 증여세는 15년입니다. 무신고 증여세는 15년이라서 하여튼 증여세랑 맞물리는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지원을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산 양수도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양수도 계약서에 인수 대상 자산 명시하셔야 되고, 협상할 때 세전 세운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장표는 내용이 뭐 앞에 설명한 내용을 자세하게 담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독 개원에서 말씀드릴 거는 뭐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뭐 렌트 프리 해주는데 이거 받아도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렌트 프리 받으셔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양수도 대가 주고받을 때 신고하시라는 거. 그리고 요즘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요즘은 이런 일 잘 없는데 옛날에는 좀 있고 가끔 이제 나이 많으신 원장님은 가끔 이런 거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 뭐 2억에 양수도 하는데 그냥 세금 신고 없이 좀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장님이 2억을 양수도 대가로 지급을 한다면 2억을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양수도 대가로 지급을 하면. 그러면 2억을 세무 신고를 안 한다면은 2억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원장님들 통상 세율이 50%가 넘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2억을 비용 처리 받으면 50%면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을 세금을 절감받을 수 있는 쿠폰이 생기는 거예요. 2억을 쓰면. 근데 세금 신고 없이 2억을 지불하면 그 쿠폰을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3억을 부담하는 효과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 매도하는 원장님의 세금을 새로 인수하는 원장님이 대납해 주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병원이 너무 매력적이고 내가 그 병원을 무조건 인수를 해야겠다. 근데 그런 조건을 요구한다. 그래서 난 들어주겠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걸 부담하는 거구나는 우선 알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 뭐 임대차 계약서, 뭐 다운 계약서 요즘도 이런 건 잘 없어요. 요즘 이런 건 잘 없는데 이것도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줄여서 신고하면 원장님은 1.5배수 3천만 원 부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입지 선정과 관련된 건데 뭐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이건 통상 무슨 내용이냐면 상가 주인이 20억짜리 상가를 대출 18억 받은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보증금 2억을 넉수 들어갔어요. 근데 상가 주인이 이제 이자를 은행에 잘 납부를 안 해가지고 이게 강제집행 들어갈 때 원장님 보증금 2억 받을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뭐 병원도 다 크게 하는 추세고 그리고 뭐 월세도 많이 올라가지고 서울에서 이거 환산보증금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환산보증금 9억 이하가 없어요 거의. 근데 뭐 만약에 9억 이하로 뭐 조그맣게 하시면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사실은 뭐 상가 주인이나 건물 주인들이 뭐 병의원 많이 받고 싶어 하셔가지고 통상 대출 50% 정도 되면은 저희 뭐 그 전세권 설정 등기 해드릴게요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뭐냐면 이제 뒤에 오는 그 채권보다 내가 앞순이다. 이거 강제 집행하면 내가 앞순위로 받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등기부 등본에 그걸 내가 쓰는 거예요. 제가 박준원인데 박준원은 저는 3순입니다. 이렇게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출 50% 정도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이제 하는 걸 권고 드려요. 근데 50% 정도는 그렇게 불안하진 않아요. 50%가 넘고 막 60, 70% 되면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들 하셔야 될 게 이제 개원 자금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원 자금은 이제 원장님들이 좀 마음속으로는 다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뭐 임차 보증금은 얼마, 뭐 인테리어는 얼마, 의료기기는 얼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 해놓으셨는데 이제 운영자금 말씀드릴게요. 운영자금은 통상 6개월 운영자금을 이제 가져가는 게 통상적이에요. 근데 뭐 내가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면 3개월도 가져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3개월 운영자금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뭐 아직 결혼 안 하시고 이제 집에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 분들은 불안하니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가져가시는 걸 저희 권고 드려요. 3개월로도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마음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비비는 뭐 세탁기, 뭐 전자레인지, 뭐 건조기 넣고 뭐 외주비 잔잔하게 들어가는 것들 합쳐가지고 뭐 금액이 뭐 이 정도 듭니다. 이런 걸 예산을 잡으시겠죠 원장님들이. 예산을 잡으시면 이제 그러면 뭐 앞에 예시상은 11억 들어간다고 했죠. 11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구할 거냐? 첫 번째는 은행에서 구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 조달인데 보통 부모님이나 요즘 뭐 장모님 장인어른이 도와주시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그리고 내 돈, 자기 자금.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 다 섞여 있죠. 근데 은행에서 빌린 돈도 그렇고 부모님한테서 빌린 돈도 그렇고 다 사업 자금으로 비용 처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하시면서 같이 저희랑 컨설테이션 해가지고 나중에 구멍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병원 대출 금리가 전 5%라고 알고 있었는데 뭐 4%짜리도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자 비용도 비용 처리가 되니까 원장님들 세율 구간이 50%인 거 생각하면은 내가 세금 낼 거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만큼 세금 쿠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세금 쿠폰을 고려하면 원장님들이 월에 내는 돈은 5%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돈까지 생각하면 반토막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원장님들이 이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진 않아요. 이자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중에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월세가 제일 비싸죠. 월세가. 그래서 개원 자금 대출 이제 받으실 때는 이제 사업자 대출도 있고 기금 대출도 있어요. 이제 보면 이제 대출 상담 받으면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아마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적으면은 그냥 사업자 대출만 받으실 거고 아마 막 풀로 땡겨가지고 하실 거면 기금 대출까지 포함하셔야 될 텐데 요거는 대출 담당자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보통 이제 상담을 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개원하는 시점에서 한 2달 전에는 이제 대출 담당자랑 면담하셔가지고 대출 일정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출 일정 잡아서 이제 대출 실행하려고 하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 달라고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도 상호를 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상호 그때 정하셔야 되고요. 상호를 바꾸셔도 되고 개업 연원일도 바꿔도 되는데,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이게 대출을 받을 때 개업 연원일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예를 들어 9월 1일로 개업 연원일을 해놨는데 대출을 막상 하고 보니까 담당자님께서 개업 일자를,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 일자를 10월 1일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 담당자님하고 사업자 등록증 할 때 이런 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도 계속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바꾸면은 세무서에서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거 왜 뭐 어떤 목적으로 자꾸 바꾸는 거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원장님들이 그때 되게 예민한 시기예요. 막 이제 지금 막 이게 대출이 안 일어나면은 지금 보증금도 언제까지 넣기로 다 가계약금 걸어놓은 상태고 인테리어 잔금 중도금 나가야 되고 이런데 돈이 막히면 안 되니까 막 예민한 시기니까, 요거 사업자 등록증 개업 연월일은 이제 대출 담당자하고 저희 뭐 회계법인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저희가 체크는 해드려요. 그 대출 담당자님하고 얘기 다 되신 거죠? 저거 한 번 더 확인해드리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개업 연월일을 한번 체크해 주실 거 있고, 그리고 잔고증명 받으실 때 개원 시점에서 뭐 그 잔고증명 때문에 좀 돈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잔고가 좀 있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원 시점에 뭐 차를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뭐 좀 큰 집을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미루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 개설 신청은 이제 원장님이 이제 관할 보건소가 하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은 저희 회계법인에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앞서 마찬가지랑 똑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증빙 없이 거래하면은 1.5배수, 내가 2천만 원 지급하면 실질적으로는 3천만 원 부담하는 꼴이다. 이런 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뭐 할부, 리스, 렌탈 뭐가 더 유리해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사실은 일시불을 제외하고는 그냥 차입 상품입니다. 그냥 금융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통상 이제 리스나 렌탈 같은 경우는 금리가 6, 7%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일시불로 사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자금 여력이 되면, 근데 가끔 이렇게 이런 거 물어보세요. 뭐 리스 렌탈은 비용 처리 되는데 일시불로 하면 비용 처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비용 처리 됩니다. 그래서 리스 렌탈하는 업자가 사실은 금리 마진이 좋아가지고 경비 처리 된다고 마케팅을 많이 해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마치 그것만 비용 처리가 된다고 오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다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이라서 자세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이제 건강보험공단 인증서 발급,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가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말기 설치 부분에서 이제 과세면세 를 겸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과세면세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단말기를 2개 놓는 걸 권고드려요. 이게 단말기에서 이게 전환하면 되거든요. 이게 과세면세 전환할 수 있는데, 이제 환자 많이 많고 이러면은 정신 없어가지고 전환을 못 하고서는 안 바꾸고 설정해놓고선 결제를 막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통장은, 이제 입금 통장은 이제 카드 매출 통장, 공단 매출 통장 나눠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 출금 통장은 이제 고정비 지출 통장. 고정비 지출 통장은 이제 우리가 흔히 나가는 월세, 리스료, 렌탈, 그리고 직원 급여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비 지출 통장이고, 비정기 통장은 대표적인 경우가 소득세, 부가세예요. 이게 원장님들이 이거 간과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 회계법인에서 순이익이 한 60억 나는 원장님이 계세요. 그분 세금 30억씩 냅니다. 30억 내면은 그 원장님이 그 5월달 되면은 잔고에 30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뭐 돈 많이 버시면은 잔고에 30억 있을 것 같지만 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10월달에 통장에 우리 이번에 세금 얼마 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그래도 그거를 그냥 아이고 진료 보느라고 정신 없으셔가지고 안 챙기고 계시다가 까먹고 계셨다가 그때 가서 이렇게 막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30억 세금을 내셨으면, 너무 행복한 고민이죠. 작년에 한 30억 세금 내셨으면 한 3억 정도를 매월 이렇게 고정비 지출 통장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돈 빌리러 안 다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돈 빌리러 다닐 일이. 요거는 이제 법인카드, 이제 개인이 쓰던 카드를 이제 국세청에다가 이제 사업용 카드로, 이제 여기 이 카드를 제가 사업용 카드로 쓸 거예요 이렇게 등록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팁을 하나 드리면, 사업자용 카드를 그냥 막 연회비 없는 깡통 카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마일리지 카드, 사업자 카드 등록해 놓거든요. 마일리지 카드, 한국 마일리지 카드 등록해 놓으면 한 1년 쓰면은 동남아 왕복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가실 때, 여름휴가 가실 때 이렇게 쓰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항공권 안 하더라도 좀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거 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초 세무 지식 알려드릴게요. 뭐 이미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원장님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2가지예요. 그래서 부가세와 소득세. 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입 빼가지고 10% 곱하면 돼요. 근데 여긴 인건비는 안 빠져요. 그냥 산 거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2번 냅니다.
소득세는 이제 여기는 40%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뭐 40% 50%예요. 그래서 부가세에서 말한 거랑 비슷하긴 한데 매출에다가 매입 빼고 임직원 급여까지 다 빼고 그렇게 순이익에다가 이제 50%를 곱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소득세예요. 이 소득 구간이 이제 노란색 표 구간이 아마 원장님들이 부담하시는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 원장님들 중에는 다 진료 평가가 다르실 거라서 과세 사업자도 있고 면세 사업자도 있고 겸용 사업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안 내는 사업자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면세예요. 그래서 부가세를 안 내요. 근데 미용 시술은 과세예요. 그래서 요즘은 근데 다 과세 시술을 조금씩 하시죠. 그래서 근데 쌀은 면세고 콜라는 과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용 시술은 10% 과세를 부가세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비뇨기과 선생님이 물어보시던데 조금 있다는 거예요. 5% 미만이면은 그냥 면세로 하셔도 돼요. 과세가 5% 미만이면은. 그래서 5%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사업과 관련해서 쓴 비용은 당연히 비용 처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항공권을 샀어요. 일본 숙박권도 샀어요. 근데 그게 학회에 참가한 거예요. 그럼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학회에 참가한 거를 저교에 기재하시고 거기 갔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골프를 쳤어요. 골프를 쳤는데 우리 병원 마케팅 해주시는 이제 담당자님이세요. 그럼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됩니다. 업무상 내 기름칠 하려고 골프를 친 거니까. 그리고 저녁을 먹었어요. 우리 의료 장비 담당해 주시는 분이랑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세 당국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소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랑 먹은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할 수 있는 저교에만 그걸 써놔도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한 거구나. 그리고 카드 옆에 제가 조그맣게 써놨죠. 여기 뭐 코스트코, 뭐 네이버페이 뭐 이런 거. 의료 소모품 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코스트코 가지고 뭐 우리 병원에 갖다 놓을 티슈도 사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노트북도 좀 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코스트코로 찍히는 거는 그나마 조금 뭐 과세 당국에서 봤을 때 아 뭐 병원 비품 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영수증에 막 롯데 에비뉴엘 샤넬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상품권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상품권 많이 산다고 상품권은 뭐 누군 2천만 원 되더라, 누군 3천만 원 되더라 뭐 썰이 많은데 접대비 한도가 3,600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3,600을 맞추면 좀 너무 티나니까 누군 3,000이라고 한 거고 누군 2,000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얼마 줬느냐가 나중에 가서 세무조사 받을 때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이 100만 원은 뭐 누구 담당자님을 줬다 선물로 너무 고마워서 뭐 이렇게 다 저기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 기록을 해 놓으시는 거를 소명을 할 수 있어야지 사실은 나중에 이게 사실은 근데 이 과세관청에서 병원이 접대를 해야 될 사람이 없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뭐 과세관청이 물고 늘어지면은 사실은 인정을 못 받는 건데 최근에도 뭐 인정을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다 썼어요. 이렇게 하면서 리스트까지 주면서 이렇게 썼는데 나 이렇게 썼다고 나 리스트까지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때그때 관리를 해나가셔야지 그게 되는 거지 나중에 이 관리를 안 하시면 나중에 가서 한 방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인건비 이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부모님, 친척, 아내 뭐 이렇게 인건비 넣어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나중에 소명을 할 때 이런 걸 소명해야 돼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출퇴근을 했다라는 기록으로 자료를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업무 지시를 했다. 그래서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했으면은 뭐 예를 들어 아내가 우리 와가지고 실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카톡으로 임직원들한테 업무 지시도 했고 뭐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금판에 결제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명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근데 평소에 안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가서 한 번에 못 만들어요. 이거 평소에 안 하시고 나중에 조사 나왔을 때 그때 막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은 하여튼 소명이 쉽진 않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다른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거 중에 좀 특이한 거는 저희 기부금. 기부금은 가끔 이렇게 영수증 파는 데 있어요. 영수증 파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영수증을 뭐 100만 원에 팔고 뭐 이런 데 있어요. 100만 원 기부한 것처럼 하고 10만 원 주면은 그걸 준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 가져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게 소명이 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원래 다녔고 교회에 뭐 참석한 걸 내가 소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내가 뭐 사진도 찍힌 거 있고 뭐 이렇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소명이 되는데
근데 뭐 나는 서울 뭐 강남구에 사는데 뭐 저기 뭐 어디 청주 절에 가가지고 갑자기 한 번도 다니고 사진도 기록도 없는 거기에서 가가지고 갑자기 기부를 뭐 1,000만 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서로 민망해서 거짓말도 못해요. 막판에 가서는 이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면서 막 싸우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민망해가지고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파는 데들은 사실은 세무조사가 걸리면은 타고 들어와요. 아 그거 산 놈들 누구야 해가지고 리스트업 해가지고 다 서면으로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개원 사례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특정 업체는 아니고 각기 다른 때 개원했던 7개 업체를 평균해 가지고 제가 마치 한 업체처럼 이제 숫자를 표시한 건데 요거는 이제 개원 운영 자금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이제 뭐 임차료 비율이나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뭐 임직원들이나 우리 이자 비용 다트를 얼마씩 내나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매년 시점별로 할 일이 있는 세무 달력이에요. 그래서 매월 이제 빠짐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회계법인한테 맡기면은 알아서 다 해주는데 이런 거는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통상 원장님들은 한 번씩은 무조건 겪게 돼 있어요. 안 겪으신 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무조사는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래서 혐의가 나와 있어가지고 걸리는 케이스가 있고 혐의는 없이 그냥 샘플링으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이제 투서를 한 거죠. 통상 이제 임직원이거나 경쟁사입니다. 그래서 아 저기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한대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조사가 나오는 거라서 그건 좀 무섭게 조사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불시에 방문을 해서 다 손들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쌍막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다른 케이스 보면은 뭐 이런 거 미용에서 많이 해요. 미용 하는 데서는 사실은 현금 매출 누락 같은 게 많아서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진료비 차트랑 그리고 그 누구야 그 고객한테 문자 보낸 거 쭉 리스트 해가지고 고객한테 문자를 받은 문자 고객 예약 문자는 울세란데 우리 진료 차트는 보톡스로 맞춰져 있고 뭐 이런 거 다 체크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 혐의가 있으면. 그래서 매출 쪽은 이제 현금 매출 누락, 과세인데 면세로 신고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고요. 인건비는 이제 가공인건비 있는지, 가공인건비 있어도 가공인건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들은 보통 특수관계자죠. 뭐 아내거나 부모님이거나. 근데 뭐 집에서 놀고 있는 친척이거나.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일을 하면은 소명이 되는 거예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도 최근에 지금 세무조사 하고 있는데 보면은 우선은 골프장 다 소팅을 하더라고요. 리스트 받아서 골프장 다 소팅하고 카드 쓴 것 중에 골프장 다 소팅하고 그리고 여행 간 거, 호텔 여행 간 거 다 소팅해서 나오고 그리고 자동차인데 2대, 한 대까지는 익스큐즈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원장님들 차 하나 운영하는 게 꼭 사업과 관련됐냐라고 하면은 사실 법인 조사 때는 그런 거 용납을 안 하는데 그래도 뭐 개인 사업자들은 뭐 보통 한 대까지는 오케이를 해주시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 거, 우리 아버지 거 이런 것들은 양해를 안 해줍니다. 근데 그 아내가 직원이면 또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좀 양해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조사하시는 분들도 이게 엄격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조금 뭐 그냥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케이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근데 사실 매출 쪽 현금 매출 누락이거나 과세 매출 뭐를 면세 매출로 속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세게 맞아요. 세무조사 받으면 막 10억, 20억씩 맞는 경우도 봤어요. 왜냐면 5개년 치고 매출 누락한 게 많으니까 거기다 부가세 곱하고 막 이러면은 사실 원장님 매출이 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크게 맞습니다. 근데 비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요. 그래도 비용 쪽은. 그래서 매출 쪽은 건드리면 조금 위험하고 비용 쪽은 아니 뭐 조금 양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뭐 막 진료하고 막 하느라고 바빠서 뭐 조금 신경 못 써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적글적 넘어가는 방식으로 조금 잘 협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세 포인트는 그거예요. 경비를 누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를 내가 다 썼으면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들 보면은 뭐 알바 쓰고 이렇게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페이닥터 알바 쓰고 이러면은 그냥 현금으로 주고서는 경비 처리 안 하고 뭐 이런 분들 좀 있는데 그런 부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세무대리인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항상 세무대리인하고 항상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요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통합고용 세액공제랑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래서 나중에 뭐 저희 회계법인에 맡겨도 상관없고 다른 회계법인한테 가더라도 아 통합꼭 세액공제 받았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받았죠?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안 받았으면 거기랑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세무대리인랑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저 최근에는 저희 뭐 이렇게 피부 미용하시는 원장님은 급여 체계 고민하시면서 뭐 기본급 얼마로 세팅하고 성과는 얼마로 세팅하고 뭐 인센티브는 얼마인데 뭐 다른 병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임직원이 퇴직금 가불해 달라고 한다.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뭐 그런데 이거를 처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그렇고 심지어 어떤 원장님은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저 이제 간호사 인터뷰 보는데 자기 인터뷰 한 번도 안 봐봤다고. 대표님 인터뷰 볼 때 뭐 질문서 같은 거 있어요? 저한테 하나 보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세무 담당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저희 세무 대리 보수예요.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기장 보수는 이 정도 수준이고 신고는 이제 연에 한 번씩 저희 세무서에다가 뭐 제출하는 거 있어요. 책자를 내야 되는데 그거 내는 거에 대한 비용 1년에 2번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막 급하게 말하느라고 좀 이렇게 좀 농담도 하고 좀 얘기를 조금 나누면서 하고 싶었는데 주어진 시간이 좀 팍해가지고 좀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 부스로 오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